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진행했었던 내용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제로 인한 실패와 개혁. 규제 실패가 행정국가 시기에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신행정국가 시기에 등장했다 이런 얘기했죠. 행정학은 맨 처음에 했었던 내용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거기에 추가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규제 실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 실패의 유형들을 제가 봤고요. 그 규제 실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규제가 오히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것, 이걸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고요. 이 규제의 역설 때문에 다시 규제를 또 한다. 그러면 그때가 규제의 피라미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행정국가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실패, 규제의 실패가 발생을 하니까 그 규제를 개혁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거 OECD의 뭐 규제 개혁 단계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외워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 규제의 개혁 방향들. 그래서 경제적인 규제와 같은 부작용이 진짜 큰 규제들은 가능하면 완화하고요. 사회적 규제 같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규제는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들이 쭉 나와 있고요. 제가 신기술, 신산업 도입하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됐었던 제도, 바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모래놀이터 같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볼 거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는요, 약간 시사적인 측면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규제 행정에 대한 얘기,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규제의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고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 소속이고 국무총리 안에 있는 국무조정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구성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임기가 몇 년인지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 되게 부수적인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만 안 까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들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법, 행정규제 기본법. 그래서 그 기본법 내용들을 제가 이 교재에다가 쭉 여러 가지로 내용들을 서술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정규제기본법의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 주요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19번 선지로 정리를 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규제 영향 분석.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서 규제의 부작용을 따지는 건데 요거는 그냥 현재 있는 규제를 가지고는 하지 않고요. 신설하고 강화하는 규제. 그래서 제가 신설, 강화 여기다가 빗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분석, 경쟁 영향 평가,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 기술 영향 평가 이런 거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냥 규제 영향 분석이 이런 방법에 의해서 동원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신설되고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규제 일몰제도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더 알아보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선지 볼까요?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때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를 받는 집단,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편익,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선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요. 우리가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죠. 요 참고 자료는 진짜 참고만 하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규제 제정 절차는 정말 이 부분에 관련된 데가 너무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참고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책을 여러 가지 보시면 책에 더 알아보기도 있고요. 그다음 요약되어 있는 한눈에 보기 자료도 있고 요거 두 가지는 웬만하면 다 보시면 좋은데요. 참고 자료는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정보 실패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보 실패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정보 실패를 제일 처음으로 지적했던 학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바로 울프. 늑대라고 했습니다. 늑대 인간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다. 이 사람은 정보 실패를 처음으로 지적하면서 정부 실패를 비시장 실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정부 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 수요 측면하고요. 정부 개입이 정부가 실제 공공재, 이 정부의 개입의 공급자니까 정부의
공급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의 원인을 율프가 초과 수요적인 측면과 비효율적인 공급적 측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들으면 맞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시간 할인율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어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게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유형 볼까요? 공공재의 수혜자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현상 제가 너무 드라마틱한 표현 쓴다고 했죠? 절연, 괴리 이런 표현 씁니다. 절연이라고 써도 되고요. 괴리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요. 단어가 꼭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책에서는 일단 절연이라고 했으니까 절연으로 바꾸요. 또 여러 가지의 정보 실패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부성의 문제, 관료들이 공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사적인 목표를 추구해서 문제가 되는 현상. 그래서 내부성의 문제,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X의 비율, 파생적 외부 효과 있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규제의 역설과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X의 비율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왜 발생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정부가 혼자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뭔가 경쟁자가 없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생산의 평균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력의 편제, 지대의 추구도 마찬가지로 정부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지대의 추구는 책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좀 넣어서 지대 추구를 따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서요. 기출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X의 비율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양기되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X의 비율은 정부 실패죠. 정부 실패가 야기가 된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당연히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그냥 암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도 안 되게 외부 효과랑 파생적 외부 효과가 어떻게 달라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제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외우시면 안 돼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단어를 정확한 의미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더 알아보기 있죠. 이 더 알아보기는 23년 지방직에 출제가 되었다고 제가 또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써놨어요. 토크에다가. 그래서 파킨슨, 니스카넨, 피코카, 와이즈만, 바그너, 그 다음 보몰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몰 효과에 대한 걸 한번 해봤어요.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요. 꼭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다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몰 효과는 공공부문이 너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생산성보다 보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출선지에선 피코카 와이즈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전위 효과라고 해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쉽게 공공부문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예산 팽창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재의 과대 공급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과소공급의 갈브레스의 의존 효과, 머스그레이브의 조세 저항, 다운스의 합리 정무지, 두젠벨의 전시 효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읽고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진짜 행정학 문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자, 마지막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경쟁 원리를 도입합니다. 도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반 행정 같은 영역, 그리고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요 책임 경영 같은 경우는 3장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들 중심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출선제 보시면 그래서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있는 서비스를 민간에委託하는 방법, 행정의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민간에게 맡기기 때문에 행정의 공적 책임성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적 책임성은 줄어들고 나머지 경쟁을 촉진한다거나 작은 정부 실현 목적으로 하는 건 다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기출이 많은 파트는 아니지만 제가 좀 알고 계시라고 했고 정부가 절대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일반 행정 영역에서도 좀 공급자, 정부의 공급 방식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걸 소비자,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소비자 위주의 공급 방식을 개편하면 공급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주민 만족이라는 것을 행정의 최고 서비스 가치로 추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의 품질 관리 제도들을 도입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의 총체적 품질 관리 나중에 3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름 꼭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가면 다시 보고 제가 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민간의
품질 관리 방법들 모두 쭉 도입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요거 생산성을 중시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에서 영국에서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생산성 중시 제도 도입에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용되었었던 생산성 중시 제도 두 가지를 제가요, 한번 빈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의무, 경쟁, 입찰. 이 의무, 경쟁, 입찰을 조금 더 바꿨던 게 베스트 밸류, 최고 가치 정책.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생산성 중시 위한 제도로서 도입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부 부문의 성과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죠. 이것도 나중에 3장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이요. 공동생산이라고 이야기해서요. 공동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분업관계들을 형성해서 협력적 분업관계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설명했고, 이건 민간과 정부가 약간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생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요거죠. 오케이. 요게 사실은 제일 그나마 여기 파트에선 기출이 많은 거여서요.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정부가 보통 기획을 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런 현재 시장에서 아예 민영화를 시키는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위탁의 방식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일단 협의의 민간 위탁인 계약을 제가 28번 선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그들과 정부가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협의의 민간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면허, 보조금, 바우처 다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자원봉사, 자조활동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민간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민간 투자는 말 그대로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정부와 계약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퍼레이트하는 방식이 있고요. 리스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개 다 차이점은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 저는 일단 선지로는 리스 방식을 골라봤습니다. 비수익 사업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해서 정부에게 이를 임대해주고 그를 통해서 임대료를 회수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게, 여기가 빈칸이 아니네요. 정부에게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우리가 이걸 임대형의 민간 투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BTL이라고 해요. 빌드하고 트랜스퍼하고 리스하는 방식.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가로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운영하느냐, 정부에게 임대해 주느냐가 문제죠. 정부에게 임대료를 지금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고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BTL의 방식이 됩니다. 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뒤에는 완전 민영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빈칸은 안 했는데요. 민영화가 완전히 정부의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 그래서 효용에 대한 논리와 반대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기출이 많은 파트는 아니지만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나중에 면접할 때도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저하고 2번 수업했죠? 진행하는 동안 했었던 내용들을 쭉 봤고요. 우리 내일은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뒤에 토요일 날 우리 보강 있는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이 약간 추세를 계속 몰아가지고요. 정말 파이팅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